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거죠? 네. 자, 공인중개사 공부 처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에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처음 하신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 과목은요. 과목은 민법이고요. 이름은 정동근입니다. 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우리 저번에 합격자 설명 뭐죠? 우리 시험 설명회 있을 때 그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그때 오신 분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동기를 정확히 잡아라. 그래야 1년 동안 열심히 할 때 지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니까 잠깐 언급해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는요 학문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죠, 그죠? 시험 치는 거죠? 이것을 1년 동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문하는 자세로는요 둘 다 책 보고 공부하는 건 똑같죠, 그죠?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책 보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이 학문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모기 뒷다리 하나 가지고 10년 연구해가지고 석사 박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학문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르는 것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죠?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이게 학문하는 자세죠, 그죠?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학문하는 자세로 해버리면 어때요? 한 문제밖에 못 맞추겠죠. 모기 뒷다리 그 문제밖에는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공부는 어쩌냐면 아주 어려운 것도 한 문제이고 아주 쉬운 것도 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맞추면 2.5점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 맞춰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맞춰야 돼요? 쉬운 거부터 이렇게 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문하는 자세라는 것은요 어려워도 끝까지 파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선택과 집중.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는 거 아시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운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하면 되고 쉬운 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점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민법은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이상 맞아봤자요 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80점 수준에서 20%를 버리고요 80%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냐면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골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1차 과목이 있잖아요. 1차 과목은 두 과목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뭐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이 있잖아요. 학개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민법이 있죠, 그죠? 민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학이고 이건 법인데 봐보세요. 자, 두 과목이 평균 60점이 나와야죠. 60점이 나와야 합격이잖아요.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또 합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1차에 여러분이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 3월까지는
거의 뭐 1차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법과목, 만법의 기본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 과목은 전부 법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을 잘해야 2차 과목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민법에 좀 집중을 하시는데요. 자, 전략상 봐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개론이 40점 맞았어요. 40점 맞았어요. 예. 민법이 예를 들어서 80점 맞았죠. 그죠? 그러면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합격해요, 못해요? 하죠, 그죠? 근데 학개론 35점이죠. 근데 민법이 85점 맞았거든요. 평균 60점이죠. 합격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과락이죠. 그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40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 60점일 때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민법은 80점 이상 맞아봤자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 어디다가 줄 데도 없다고요. 그냥 혼자 기분만 좋은 거예요. 수험 전략상 그래서 민법은 만점이 몇 점인 거예요? 80점이 만점이다. 아셨죠? 그 이상 맞아봤자 내가 아무 쓸데도 없는데 뭐 한다고 나머지 2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릴 때 어려운 거 버려요? 쉬운 거 버려요? 당연히 어려운 거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어려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합격하고 싶으면 두 가지 꼭 지켜라. 첫 번째, 어려우면 안 한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략상 봐도 어때요? 당연히 8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버리고 80점 만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못하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데 공부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건데 이것은 넘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넘칠 필요가 없죠? 딱 정해진 거에만. 여러분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복을 열심히 여러 번 넘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괜히 범위를 많이 넓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반복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 이제 동강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 해를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합격을 못 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니까 7년째 다니고 8년째 다니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쩌냐면 그분들은요 오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요 쉽고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냉정히 말씀드려요. 뭐냐면 어려운 거 틀려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어차피 남들도 몰라요. 쉬운 것을 틀렸기 때문에 시험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 이상한 거 있죠. 그죠? 뭐 자료가 넘치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원 쇼핑한다고 그러죠. 불안하니까 여기 가서도 떨어지고 저기 가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원 쇼핑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자료 다 가져와가지고 뭐 이상하고 어려운 것만 이런 것만 찾아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로 밀고요. 백지로 밀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를 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흘러오는 속도만큼 저어봤자 나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공부했지만 쉬어버리면 어때요? 뒤로 쭉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몇 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다시 제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것부터. 아셨죠? 그리고 어려운 것은 버린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제가 수시로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면 나중에 X 치세요. 보지 마세요 하고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신 분이 없고요. 어떻게 넘기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하나를 잡고 오늘 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맨 처음에는요, 다 넘겨야죠. 그죠? 다 넘기세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해서도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못 가져가는 것이니까 버리고 가면 되더라.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예,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학문하는 사람인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인지. 자, 그 다음에 이 운동, 이것은 뭐 여름철, 제가 그때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름을 날라고 그러면 체력에서 집중력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올라오시고, 내려갈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아무튼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체력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한 가지를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거, 찜질방 가가지고 수다 떠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버리고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생활을 단순화하셔서 뭐하고 뭔만 한다? 공부하고 운동만 한다. 이렇게. 물론 다 어르신들이라 자기 생활이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단순화시켜서 공부하고 운동만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성적 어떻게 오를 거냐면, 성적이요,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오르지를 않아요.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의욕 충만 막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뭐 1월이나 2월에 모의고사 한번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점수 몇 점 나오냐면 20점, 30점 나올 거예요. 20점, 30점. 그러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요. 미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점, 30점 나오더라도 나는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공부는 쌓여야 점수가 나와요. 꼭 비행기가 이륙 하려고 그러면 거기 열심히 할 줄로 달려야죠. 그 힘으로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한 40점 정도다 그러면, 자, 이렇게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점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 80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 오냐 그 말이죠. 그죠? 언제 오느냐.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언제 오냐면 여름 지나고 나서 와요. 여름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막 30점, 40점 막 과락을 넘기니 못 넘기니,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제가 여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점수는 계속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날은 더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100일 남았다, 뭐 얼마 남았다 막 이래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운동 많이 하시고 미리 예방주사 주는 거예요. 나는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9월 달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엊그저께 우리 작년 수강생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10월 달에 오셨대요. 10월 달에. 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 이 기간 안에는 뭐 하냐면 다도 가는 거예요. 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책을 읽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써져 있지만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아직 용어에도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페이지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한 페이지 읽는데 10시간씩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의욕 충만했는데 하루 이틀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진도 나가는 데 의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알든 모르든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읽어가시다가 변곡점에 도달한 때가 언제냐면요, 앞에를 보는데 뒤에 연관된 부분이 있었는데 막 찾아보고 싶어요.
뒷부분을 보는데 앞에 뭐 연관된 부분이 있었는데 막 찾아보고 싶어요. 민법 공부하는데 공법하고도 뭐가 연결되나? 이게 뭐였지? 하고 막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변곡점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 이때는요 꼼꼼하게 이제 봐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물론 80%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한번 봐보는 거죠. 이때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문제도 같이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정독을 하시면 이때 실력이 쭉 올라요. 이렇게 올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고요. 안 잊어먹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요? 다독해야 되겠죠? 다독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 맨 처음에 정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법률 용어를 뭐 법률 용어 뭐 사전 이런 거 놓고 또 따로 막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자주 듣고 자주 읽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는 모르는데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 찝찝함을 극복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독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법률 용어가 나한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을 때 열심히 달렸죠? 그때 정독을 하면 실력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옵니까? 개인별로 틀려요. 1시간을 10시간처럼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1시간, 2시간 내내 앉아있는데 그 페이지 다시 그대로 또 보고 있고 왜 딴 생각하면서 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게 집중력의 문제인데 집중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체력에서 나와요. 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이게 빨리 오겠죠?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름이라고 여름 휴가도 다 가고 그죠? 그렇게 놀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겠죠? 내년까지 길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기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부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나는 1년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아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막 이거 적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워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민법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이 뭔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그냥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지금은 교재는 164페이지 일단 딱 펴보세요. 164페이지. 자,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164페이지 딱 펴시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뭐냐 그죠? 법이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대방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것도 약속이죠, 그죠? 약속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무슨 부동산을 뭐 3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다. 이거 있죠? 그렇게 해서 계약금은 몇 월 며칠 날 주고 중도금 몇 월 며칠 날, 잔금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했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인데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것들을요.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팔기로 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률관계. 무슨 차이일까요? 그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를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게 나와버렸어요. 약속을 어겼죠?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요. 너가 늦게 나와서 나는 기다리느라고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겠죠? 왜냐 그랬더니 잘 모르죠. 그죠? 어쩐지 할 수 없을 것 같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고 친구 관계는 다 깨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시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소송을 제기를 해봤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때요?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고요. 이건 그냥 인간관계니까 친구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보내버려요. 즉 강제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강제성이 없다. 근데 법률관계는 어쩌냐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는데 잔금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연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달라고 법원에 소송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죠. 그죠? 판결을 꽉꽉꽉 내려줘요. 그렇게 해서 줘라. 그런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려요. 누가?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관이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돈을 그 사람 재산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줘버리죠. 뭐냐면 강제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 법률관계라는 것은요. 만약에 약속을 어겼다 그랬을 때는 국가에 내가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관계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는 이것은 약속을 어기면 얘기 더러운 놈, 나쁜 놈 욕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나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훨씬 넓어요? 인간관계가 훨씬 넓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덕, 종교 이런 게 규율하는 거고요. 법률관계는 바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호의관계 중에서도요. 특히 호의동승이 문제가 돼요. 호의동승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카풀 아시죠? 카풀.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길에요. 뭐 우리 동네 누군가가 자기 차로 뭐 강남역까지 같이 출근할 수 있게 뭐 대방역 앞에서 7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호의관계 중에서도 호의동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7시에 나갔더니 차 주인이 안 나타나 버렸어요. 약속을 어겨버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호의관계라고 그러는데 호의관계는 뭘로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주인이 운전해 주죠. 그죠? 운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꽉 나버렸죠? 교통사고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승자가 다쳐버렸어요. 동승자가 다쳤을 때 그 동승자는 호의를 베푼 운전하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요. 뭐 어디 가세요? 강남 가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가는데 제가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안 태워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내 차를 탔단 말이에요. 가는데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꽉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다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라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가 어떨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셨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죠? 애매한 건데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복습 자료로 케이스로 나갈 건데요. 제가 사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였어요. 뭐였냐면 다방 아가씨 사례였는데 다방 아가씨 사례 오토바이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누가 탔어요. 오토바이에 이렇게 탔어요. 탔고 다방 아가씨가 뒤에 이렇게 탔어요. 다방 아가씨가 갑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을이에요. 실제 사례에서 이 다방 아가씨가 손님하고요.
낮술도 이렇게 소주 한 잔 이렇게 하고요.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어쩌냐면 뭐 같아요? 네? 트럭 같아요? 네, 트럭이었어요. 트럭이 불법 정차가 돼 있었어요. 불법 정차가 뭐냐면 그 노상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도로에 금거져 있죠? 주차하라고.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를 했는데 쭉 가다가 술을 먹어서 그런지 그냥 꽝 부딪혀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부딪혀 버리죠. 부딪히면 오토바이 탄 사람 중에 누가 많이 다치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뿅 날아가 가지고 아가씨가 사망해 버렸어요. 사망해 버렸어요. 여기는 중상 이랬어요. 중상. 이렇게 된 사례. 이렇게 된 사례. 여기 차주는 누구냐면 이제 차주가 병이라고 할게요. 병 이렇게 있었어요. 병. 이렇게 했을 때 책임관계. 책임관계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이것을 어쩌냐면 여기 다방 아가씨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부모님이죠, 그죠?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가출해 가지고 서로 올라와서 이제 다방 전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당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 가지고 이 유족분들이 부모님들이 얼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웃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일찍 가출해 가지고 이렇게 뭐 다방에서 일하다가 뭐 손님하고 낮술 먹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 사망했다 이러니까 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관계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법이 뭔지 여러분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로 말씀드리는데 자 봐보세요. 어쩌냐면 먼저 불법 정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가지고 꽝 사고를 냈죠, 그죠? 그러면 병은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보험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나중에 보험회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죠. 물적 손해. 사람이 다치고 죽었죠. 인적 손해잖아요. 그러면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여기가 구의 책임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일밖에 책임이 없대요. 근데 인적 책임 있죠. 인적 책임. 다치고 죽은 거 있죠. 여기가 100% 다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도 주차비 아끼려고 불법 주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운 나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돈 주고 하세요. 주차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히 여기 화물차였거든요. 화물차인데 화물차는 공제조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물차 공제조합이 있어가지고 여기 병이 돈이 없더라도 어때요? 공제조합에서 먼저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쩌냐면 자,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오토바이 파손된 거 10%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100%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죠, 그죠? 갑은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뭐였어요? 이게 바로 호위동성 문제잖아요, 그죠? 태워줬죠. 그러니까 태워주기로 했는데 안 태워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없지만 호위동성 사례에서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갑도 같이 음주를 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에서
이 정도 값이 잘못한 거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줘요? 빼주겠죠? 과실이 너도 좀 있기 때문에 원래 2억 원 받아야 되는데 뭐 10%는 감하고 1억 8천만 준다. 이렇게 이런 것을 퉁친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상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뭐 몇 대 몇으로 뭐 잘못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과실상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앞으로 알게 돼요. 그냥 상계한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퉁친다 이랬죠, 그죠? 퉁치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었냐면, 자, 갑은 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청구해야 빨리 돈이 나올까요? 예? 을, 병이죠. 왜요? 병은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조합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연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이 한꺼번에 다 줬기 때문에 을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내가 돈을 줬으니 네가 나에게 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1억이고 여기가 1억이다 그러면 먼저 조합한테 2억은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이제 뭐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연대채무. 그러고 나면 조합이 내가 2억원 다 줬으니 너가 부담해야 될 1억 원은 나한테 줘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법은 고리타분하다. 그죠? 혹은 뭐 나는 법 없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은 그다지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해요. 치밀하고 여러분이 법치주의,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죠. 전부 뭐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굴러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를 않는다고요. 아셨죠? 이런 게 바로 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법을 아는 게 좋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모르면 안 되는구나. 아셨죠? 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복습 자료 조금 이따 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가 끝났어요. 한마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당연히 법률관계. 이거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인간관계나 뭐 호의관계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률관계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왔는지 또 이야기예요. 이야기 한번 해드리죠. 그죠?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세계사 있죠? 세계사, 세계문화사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 뭐 프랑스 혁명이 산업혁명이니 막 이런 말 들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봤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요. 이렇게 법 공부해보고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산업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과서의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됐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법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까지 뭐였어요? 왕정이었다고. 왕정. 그랬죠? 왕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구 유럽도 그랬다고요.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었어요. 왕정이었었는데 그때 주인공은 누구냐면 왕이 주인공이죠. 그죠? 왕이 주인공.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었겠죠. 성직자가 있었고 중세 때는 어땠어요?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족이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 성직자도 귀족이 다 성직자가 됐어요. 성직자가 됐었거든요. 이런 세상이었다고요. 이런 세상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평민 중에 부를 축적한 사람이 생겨요. 돈. 산업혁명으로 돈을 가지게 됐다고요. 부를 축적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죠. 그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버려요? 이 사람들을 전부 물러나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프랑스 혁명으로.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 그 제3신분이라고 그래요. 제3계급, 제3신분 혹은 제3계급이라고 그래요. 제3계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그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부르주아 있죠? 부르주아.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라도 표현을 썼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을 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뭐 단두대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력까지 쥐게 되면서 이렇게 부르주아라는 이 계급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뭐 공장을 한다. 그때는 뭐 방직 공장이 있잖아요. 방직 공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본가잖아요. 그러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평민인데 평민끼리 분화가 된 거예요. 분화가 돼 가지고 여기는 다시 대립되는 누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가 있었겠죠? 노동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레타리아다 그러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를 이제 제4신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에요. 싸우는 세상인데 여기를 주인공으로 놓고 이 국가 체제를 만든 데를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그러죠. 그죠?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국가 체제를 만든 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공산주의 그러죠. 공산주의 그러는데 자, 이 공산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된 게 뭐 칼 막스의 자본론 그러잖아요. 자본론 그러죠. 그죠? 근데 자본주의의 이제 이론적 바탕이 된 게 국부론이 있잖아요. 국부론 들어보셨죠? 국부론. 예, 이렇게. 그다음에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인의 진화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한번 이제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고. 이런 세상인데 이게 봐보세요. 자, 어떤 형태로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의 흐름인데 정치, 경제, 그죠? 뭐 헌법, 그다음에 민법 이게 전부 한 카테고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데 정치에서는 이 당시에는 왕정이었죠. 근데 왕정 체제가 무너지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민주주의는 여기는 왕이 주인공이지만 여기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시민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공이다 그 뜻이에요. 현재도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도 계속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이러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공산국가도 전부 자기 나라 헌법상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전부 표현을 해요. 자기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변함이 없어요.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민주주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제 체제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자본주의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죠? 자본주의 그랬죠. 그죠? 자본주의로 나타났는데 자, 이 자본주의 모습이 어쨌냐면 여러분 그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도 계세요? 한 번씩 봐보세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 사회상이 어쩌냐 그러면은요. 그
방직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르주아가 공장 주인이잖아요. 공장 주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 바닥이 뭐 콘크리트 없고 시멘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진흙탕이었단 말이에요. 진흙탕. 비가 오면 철벅철벅한 그런 진흙탕이에요. 거기에서 방직, 옷감 있죠. 방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지가 엄청 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죠. 어두컴컴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르주아가 공장 주인이죠. 그죠? 레미제라블이 꼭 그 분위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상 말을 하고 있는데 10살 먹은 애기한테도요.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할 때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월급으로는 빵 한 조각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주급, 월급 이런 것을 빵 한 조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야, 이 더러운 놈아,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애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빵 한 조각 주냐, 너가 사람이냐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걔도 강제로 나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걔 자유사로 자유롭게 나하고 계약한 거야. 내가 강제하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표현을 해서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죠. 그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이 시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시절에는 내가 돈 좀 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세금이라고 마음대로 뺏어가 버려요. 왜 뺏어가는데 그러면 뭐 그냥 내 마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정을 꾸리고 내 가족하고 단란하게 좀 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한다고 끄집어 가버려요. 성 쌓는다고 끄집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전쟁과 노역으로 맨날 이렇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끌려가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라. 너희 함부로 이렇게 못해. 너희는 싹 없어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그죠? 내 가족과 단란하게 살 수 있은 그런 자유를 줘.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나타났다고요.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기 자본주의는요. 학자들이 괴물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 괴물이에요? 아까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괴물스러웠어요. 탐욕스러웠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대공황이 발생하죠. 대공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공황이 발생하고요. 그러고 났더니 나라들이 어때요? 국가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팽창주의를 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주의. 일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국주의, 팽창주의. 그래서 뭐 식민지하고 거기서 원료 가져다가 거기다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노동력은 거의 식민지에서 노동력 착취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꽝 부딪히죠. 그죠? 꽝 부딪힌 게 뭐예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제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끼리 싸움인 거예요. 자본주의끼리. 그래서 꽝 부딪히면서 이 2차 대전 후로 자본주의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만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는 다 죽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현재자본이죠. 자본주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수정자본주의인 거예요.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도요. 민주주의도 예전에 초기 민주주의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그랬더니요. 자, 헌법상 봐보세요. 헌법상 여기에서는 자유라고 하더라도요. 두 가지였어요. 큰 게 돈하고 뭐예요? 정치 문제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였어요.
정치적 자유.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를 했어요. 중요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부르주아 입장에서. 그런데 혼자 먹으려다가는 다 죽는구나 해서 이제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경제적 자유, 경제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정치적 자유, 정치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정치권. 이렇게 이것 외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자유, 사회권, 사회적 자유, 사회권이라고 그러죠. 뭐 노동 3권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 3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요, 안 해요? 보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 이 경제적, 정치적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뭐도 있어요? 사회적 자유, 사회권까지 있는 이런 우리 헌법 하에서 우리나라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유 있죠? 이 자유만을 말한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헌법 교과서에는 사회적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회적 민주주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근간으로 한 사회적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민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레미제라블에서는 뭐였어요? 아까 너가 10살 먹은 애도 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했지 내가 강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래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이것을 사적 자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이 계약 자유 원칙은요 4가지를 표현하는데 이야기 듣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을 할지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쓸지 구두 계약으로 할지 그것도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자유라고 해가지고요 얼마에 사고 팔지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정해주지를 않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그래서 이 계약을 할지 말지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요 너 꼭 이 물건 값은 을에게 꼭 팔어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팔기 싫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도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약 자유 원칙. 그런데 계약 자유만을 강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레미제라블 그런 상황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지금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제한하려고. 그래서 자유뿐만 아니라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한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이러면 무효다 이래버려요. 무효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되면 법정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수수료 0.5%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3%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중개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에가 0.5%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3조라고 그러는데요. 103조. 자, 앞으로 조문을 제가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통용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03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03조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하면 돼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첩을 우리나라는 중첩제도는 금지돼 있어요. 중혼이 안 된다고요. 배우자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첩계약을 맺으면서 나랑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런 계약 있죠, 그죠? 이런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무효다 이래버려요. 아셨죠? 뭐 마약을 사고 판다. 그럼 마약법에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가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작정 자유를 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103조에 속하는 건데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도 무효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꼬셔가지고 10억짜리 토지인데 할아버지 그 땅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1억 원에 사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10억짜리 1억 원에 팔죠. 그건 다 뭐가 돼버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은 이제 기초개념인데 그냥 단지 이것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세계사,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사에 편입돼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글로벌하게 지구가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 상태요. 이 상태죠, 그죠? 왜 이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모델이잖아요. 모델인데 뭐 미국식으로 갈지, 그죠? 미국식으로 갈지 혹은 북유럽식으로 갈지. 북유럽 그러면 어때요? 복지가 더 강화된 거고 이쪽이 더 강화된 거죠. 미국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강화된 거죠, 그죠? 강화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오리버럴리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뉴라이트 그러잖아요. 뉴라이트, 자유주의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뭐예요? 뉴가 돼야죠, 그죠? 뉴가. 네오가 되는 게 아니라 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는 각자 성향마다 인생관이나 국가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스펙트럼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의 스펙트럼을 벗어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우리 헌법상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헌법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법은 어떻게 돼요? 계약 자유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민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세요.